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악재 속에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발표가 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악재 상황들이 초반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 이후에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 내용들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 약간의 그 악재 속에서의 변화 또는 이제 투자 심리의 변동성,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장세 상황을 좀 보게 되면 갈 종목만 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종목만 간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에만 집중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차별화 전략을 무조건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고, 즉 종목의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장의, 즉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시장의 상황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종목들을 선택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장 주식에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자, 뭐 가까운 미래라고 봐야 되겠죠. 네, 내년 4월부터 또 바로 시행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가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거래세가 0.25%인데 그거 폐지해주고 양도세를 띄어간다면은, 글쎄요, 이제 뭐 손해에 대한 부분들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약간은 좀 이거 애매한데, 이 생각이 좀 드실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2일 월요일 시작됐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은 항상 아시죠? 활기차게, 힘차게, 네, 오늘 이번 주도 잘 될 거야 라고 긍정적인 메시지,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자기 자신에게 해주시면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뭐 아직까지는 답보 상태예요. 뭐 그렇게 썩 좋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부분과 그다음에 주 중후반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경제 지표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만 좀 잘 버티자, 뭐 이런 느낌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번 주 지금 전망들 좀 보게 되면 북한에 대한 리스크 아직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뭐 주말 동안에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북한에 대해서 조금 완화시켜주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뭐 일단 이 부분은 뭐 시장의 판단에 맡겨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대북 관련한 종목군들이 일단 전쟁 관련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내려가고, 그리고 그 경제 협력 관련한 부분에서는 주가가 상승했었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더 연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확실시 되진 않았습니다만, 대북 관련한 이슈들은 대체적으로 단기로 끝났었다라는 거 생각해 본다라면, 뭐 당장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있죠. 재확산. 이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도 사실은 부담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뭐 인도 지역에서는 뭐 하루 만에 10,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재봉쇄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들이 좀 있는 반면에, 대신에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이런 거 있단 말이죠. 연준이 이제 뭐 무제한으로 해주겠다, 이런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 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가 이제 후반부에 발표가 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장이 딱 시작하면서 불안감을 일단 가지고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뭐 이렇게 크게 상승 쪽으로 간다거나 또는 뭐 하락으로 간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눈치 보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경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주 중후반이 되면 점차적으로 지수가 상승 쪽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현재 지수 상황은요, 저점을 좀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크게 걱정하신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 저점 지지를 깰 만큼의 어떤 강력한 악재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무섭다, 이런 표현보다는 저점 지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거 확인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뭐 재료 굵직한 것만 좀 볼게요. 일단 북한에 대한 재료들은 앞서서 설명을 잠깐 드렸기 때문에 재확산에 대한 부분, 경제 봉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보도록 하면, 전방위 봉쇄가 다시 단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미칠 타격, 즉 경제에 새롭게 미칠 수 있는 타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죠. 당연한 거죠. 일단은 경제 재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더 확장되거나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고 현재 상태만 유지하더라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오하이오 주지사가 이제 CNN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봉쇄령을 한 차례 더 내리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네. 지금 이제 재확산이 계속 되는 것은 완전히 뿌리 뽑자 이거죠. 그러니까 봉쇄령 한 번 더 해가지고 어차피 힘든 상황을 한꺼번에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런 봉쇄령이 만약에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면 아마도 이제 좀 번질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건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지금 2차 봉쇄라든지 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기도 하고, 또 1차 때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2차 지금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도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하고 또 전망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어느 한 주에서 봉쇄령이 진행됐다 그러면은 다른 주들도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불안정한 악재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게 이제 주 초반에 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부담스러운 내용들을 일단 안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 보니까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가 되기 시작한다면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용이라든지 소매 판매 이런 핵심 지표들이 모두 다 시장 예상치보다 이제 좋게 나왔었고, 또 이번 주에 발표될 지표들도 대부분 핵심 지표들이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22일 오늘입니다. 오늘 발표될 것은 이제 기존 주택 판매 건수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될 텐데요. 기존 주택 판매는 조금 지표가 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예상치가 지난 발표치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한데,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는 이런 경제 지표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23일 날은 이제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제조업 지표가 좋습니다. 지금 제조업 PMI 지표가요, 드디어 이제 전망치가 50을 찍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PMI 지수가 50을 찍었다. 이게 50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50을 넘기면 경기가 확장, 50 아래쪽은 경기가 수축입니다. 지난번에는 39.8이었는데요. 이번에 50이 나온다면 나쁘지 않겠죠. 네, 그래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PMI 지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난번 발표치가 37.5였는데요. 이번에 46.9, 많이 회복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두 가지 지표 중에서는 이제 제조업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전에 이제 22일날 발표되는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조금 줄었지만 신규 주택에 대한 판매 건수는 조금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판매 지표도 이제 23일날 발표되는 이 내용들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직 없고요. 제조업 지표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4일 날은 지표 발표가 없고 그냥 총재들의 연설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없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25일부터가 중요하죠. 25일 날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150만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130만으로 줄 것이다. 이번에는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130만 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됩니다. 이 내구재 주문은 우리가 꼭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좋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확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월에 내구재 수모율 수주가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 여기서 나타나는 경기 기대감도 클 거예요. 이 내구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연한이 긴 거, 즉 그 값은 비싸지만 한번 사면 오래 쓰는 거, 자동차, 냉장고, TV,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은 네, 큰맘 먹고 사야 되는 거 있잖아요. 큰맘 먹고 사야 되는 거,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웬만큼 경기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사실 살 엄두를 못 냅니다. 물론 이제 냉장고가 고장나면 무조건 돈이 없어서 사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냥 쉽게 바꾸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주문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거, 그만큼 소비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날 25일날 발표되는 지표가 굉장히 좋은 중요한 지표인데도 좋은 포인트가 나올 거 생각되죠. 그러니까 주 후반부에 굉장히 좋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26일날 금요일날이죠. 이때는 개인 소비 지출 및 소득이 발표됩니다. 개인 소득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줄었죠. 왜냐면은 이제 실업자 수가 이제 계속 있기 때문에 소득이 크게 늘지는 못한다는 보시면 되는 건데요. 다행히 이제 소득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한 지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소비 지출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개인 지출, 이 소비 지출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확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13.6에서요, 8.9%로, 플러스로 확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긍정적이겠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일단은 미국에서는 경기가 좋다라고 무조건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분석되게 됩니다. 자,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 초반에는 악재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약간은 변동성, 약간은 주춤거리는 거, 조금 경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주 후반으로 가면서 경제 지표들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게 또 투자자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는 조금 약세는 보이더라도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점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번 주 전망을 해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 상황으로 본다라면 네, 전혀 거리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히려 주 초에 변동성이 좀 잘 나와버리게 된다라면 좀 뭐 아래쪽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 초에 변동성이 혹시 나와서 여러분들을 떨게 만들더라도 겁먹지 말자, 이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갈 종목만 간다. 코스피도 니프티 피프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니프티 피프티라는 것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좋은 종목들 50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과거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유래된 부분이에요. 이게 니프티 피프티라는 게 예전에 이제 70년대 초였던가요? 70년대 그 즈음에서 S&P 500 지수 종목 중 가운데서 높은 수익률을 보였었던 그런 50개 종목을 이게 찝어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었는데, 국내에도 그런 게 있어요. 뭐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대신 니프티 피프티 이렇게 해가지고 대신증권만의 어떤 그런 증권사가 추천하는 그런 종목들, 또는 뭐 국내에서도 이제 보통 이 한국판 니프티 피프티 이렇게 나와서 뭐 시가총액 상위권, 성장률 좋은 거 이렇게 찝어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상승하는 종목들이 거기에 속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외국인 수급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로 들어오게 되면 시장이 상승하게 되는데,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대형주고 이제 이런 성장주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대형주 보면은 위쪽부터 삼성전자부터 해가 쭈루룩 나오게 되는데, 그런 쪽이 이제 니프티 피프티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부분들, 또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이 뛰게 되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가는 종목만 가지고 가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도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기인데, 이럴 때 확실한 상승 종목만 꼬집어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게 된다면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70주라고 해가지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종목들이 LG화학, 삼바 뭐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70주, 지금 현재 70주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셀트리온, LG화학, 삼성 SDI, 카카오, NC소프트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그 종목군들의 어떤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말로 해서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계속 상승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들에게 매수세가 쏠리게 되고 상승이 진행이 되게 되는 모습인데, 요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만약에 실물 경기가 꺾이거나 뭔가 악재가 터졌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하락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니프티가 아니라 네스티 피프티가 될 수 있다. 이 네스티라는 것은 뭐죠? 이게 그 형편없다, 뭐 이런 쓸모없다, 형편없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니프티 같은 경우는 아주 훌륭하다, 뭐 좋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50개에서 쓸모없고 형편없는 50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경기를 반영하는 경기 민감주, 경기 섹터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움직임들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상황을 좀 놓고 보면 경기가 나빴다가 좋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뭐 고평가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비이상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간 주식들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거 아니면은요 사실 뭐 이게 갑자기 잘 가고 있는 종목이 꼬꾸라져 가지고 난리가 날 만한 상황은 없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물 경기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인데, 실물 경기는 지금 이미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복이 계속해서 되어갈 겁니다. 속도가 조금 느리게 진행될 수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WDB라든지 2차적인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보실 필요 없어요. 시장이 좋아져서 너무너무 좋아서 활황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그럴 때 걱정하는 것이 경기의 위축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위축돼가지고요 뭐 더 쥐어짤 것도 없는데 여기서 뭐 더 빠질 게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시장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니프티 피프티 쪽으로 잘 가는 종목들, 원래 가고 있었던 종목들,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꼼수 이야기예요. 모든 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세를 과세시키겠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를 하겠다. 뭐 일단은 말이죠. 양도세를 매기겠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증권거래세를 이제 폐기하겠다라는 것도 이제 주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었죠. 손실 나고 있는데도 세금 내는 거 억울하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얘기인데, 뭐 이번 달 안에 이제 어떤 금융세제의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뭐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따라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에요. 양도세에 대한 과세 시기는 굉장히 빠르고 또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반면에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 단기적 폐지는 조금 소극적으로 천천히 진행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부담스럽다, 이제 불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거래세 같은 경우는 0.25가 현재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0.25%를 이제 세금으로 내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0.05%포인트씩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최소 5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2020년이죠. 그래서 내년부터니까 21, 22, 23, 24, 25. 2025년이 되어야지만이 완벽하게 거래세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재밌는 거는 말이에요.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은 2023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요,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그런 종목별 보유 금액이 이제 3억 원으로 낮춰지게 되는데, 이건 바로 시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3억 원 미만의 투자자들조차도 그냥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거래세 없어질 테니까 너희들 모든 종목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 그러니까 100만 원을 사든 1000만 원을 사든 1억을 사든 이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손실난 것은 세금을 안 내도 되겠습니다만, 수익 나면 이제 세금을 내겠다는 건데, 이게 언제 시행이 되냐면 2023년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억울한 부분이죠. 25년도가 되어야지만이 거래세는 없어지게 됐는데 23년도가 되면은 양도세를 다 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약간 불공평하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은요, 이 3억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소액 투자자라든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한 종목에 3억 이상 몰빵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것을 이제 3억 원 아래쪽으로 낮춰버리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걸려들게 되는 거죠. 뭐 결국에는 이제 단계적으로 낮춰지게 되면서 2023년도에 모든 것을 다 적용시켜버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세금을 이렇게 걷는다. 글쎄, 뭐, 물론 필요하겠죠. 세금 걷는 게 당연히 필요하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약간 저는 꼼수 같다고 좀 생각하고요. 약간 불공평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세를 먼저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가야지 증시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 부분들인데 세금을 먼저 걷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씩 줄여주겠다라고 하니까 고통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조금씩 나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병 주고 약 주고예요.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니까 병을 먼저 줘서 알아 누웠어.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약이 있어 이거 먹어 라고 하죠. 다 아프고 난 다음에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미리 예방주사를 놔가지고 괜찮아 이 정도는 끄떡 없어 라고 어떤 그 자신감 이런 것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되니까 조금은 뭔가 좀 야속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건 근데 소액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닥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2023 내년도부터 바로 이제 대주주의 자격 요건이 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억 원대로 늘어나게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올해 주식을 많이 팔 거란 이야기예요. 특히 뭐 이제 3억 원 이상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대형주도 많이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뭐 다 갖다 팔 건데 이렇게 매도가 막 쏟아지게 되면은 시장이 얼마나 변동을 겪겠느냐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찬바람 불 때쯤 되면 이제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도 풀리겠죠. 그 다음에 양도세 안 내려고 매도 나오겠죠. 그러면 여름에 쌈머랠리 신나게 해가지고 주가 올려놓은 거 후반부에 다 까먹었을 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정부가 정했다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긴 하겠는데요. 순서가 조금 다르지 않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건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제 논의를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상황을 가지고서 이제 저 앞날까지 내다봤을 경우에는 이 연말 즈음에서 이제 양도세 때문에 또 매도가 나오는 그런 포지션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뭐 매년 있었던 부분들이긴 한데, 글쎄요, 뭐 이렇게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금액을 더 확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축소시켜버리는 것은 그렇게 시장에게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장 증시의 활성화가 될런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악재 속에서도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주 초반에 만약에 변동성이 나와서 조금 무섭다 한다라면 마음 독하게 먹고요. 한번 질러보자. 싸워보자. 그렇게 한번 마음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 마인드로 무장하시고요. 변동성 주 초반에 나오면 그거 잡아먹는 전략들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갈 종목만 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 또는 지수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 그랬죠?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만,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만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모든 상장 주식에 양도세가 부과가 되는데,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순서가 조금 다르지 않냐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양도세가 부과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세금을 내지 않지만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다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뭐 당장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그렇게 썩 우리한테 유리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돈을 벌고 주식에서는 돈을 잃는 이유가 있다. 그들은 집을 선택하는 데는 몇 달을 투자하지만 주식에 대한 선정은 수분 안에 해버린다.
제가 최근에 TV에서 종목 진단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그 종목 진단할 때 제가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을 도대체 어떻게 매수하시게 되셨어요? 그러면 친구가 추천해줬어요. 또는 TV에서 또는 방송을 보고 신문에서 보고. 그러니까 누가 좋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냥 샀는데 그것도 비중 굉장히 많이. 그래서 무슨 기업인지 혹시 아세요? 그럼 몰라. 모르죠.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것만 보고 있어요. 뭐 근데 다 손실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선택하고 지켜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집을 살 때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주변 둘러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냥 바로 지르거든요. 근데 예, 주식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삽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매도해놓고 매수를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올 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매매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집이야 내가 어차피 살 거고 실수요자니까 괜찮은데 주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샀다 팔았다. 내가 그 회사를 경영하려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 위한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 길목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유리한 겁니다. 돈을 주고서 왜 여러분들이 끌려갑니까? 돈을 주고 있다라면 끌려가지 마시고 그놈들이 나에게 다가오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갑입니다. 주식이 을이에요. 아시죠? 갑과 을과의 관계. 을 자식 너 일로 와! 딱,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돈 주고 있는 갑의 힘을 보여주시는 그런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네, 오늘 월요일 심찬 출발하시고 네, 성공 투자 꼭 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